파키스탄 외교안보위원회가 단 9페이지짜리 내부 보고서 하나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단 한 줄. 한국은 핵 없이도 우리보다 위험하다. 작성자는 파키스탄 전략안보학의 권위자, 20년 넘게 핵 억제력만이 국가 생존의 해답이라 믿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직접 다녀온 뒤 자국 정부에 보낸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이 아니라 사람을 무장시켰고 우리는 핵을 가졌지만 아무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고서가 비공개 회의에서 유출되자 UN, 나토, CIA, 인도, 이스라엘, 중국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한국은 이렇게 강해진 것인가? 저는 파와드 마흐무드입니다. 이슬라마바드 국립대학교에서 전략안보학을 가르치고 있죠. 파키스탄의 안보를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늘 강조했던 문장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핵보유국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몇 달 전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 초청받아 파키스탄의 핵억제 전략과 비대칭 전력의 미래라는 발표를 했어요. 발표 후 한 유럽 청중이 손을 들고 묻더군요. 핵무장을 하지 않고도 억제력을 확보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자원도 부족하고 핵도 없지만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첨단 방산 수출국이자 사실상 전면전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갖췄죠. 파키스탄은 핵까지 가졌는데도 왜 그만한 힘을 갖지 못했을까요? 머릿속으로 수천 개의 반론을 떠올렸지만 하나도 제대로 입 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우린 핵을 가졌지만 국민 절반은 학교도 못 가고 국가의 명분은 있지만 세계의 신뢰는 없고 군은 강하지만 시민은 무기력한 그런 나라. 제가 연구해온 파키스탄식 억지력이라는 단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검색 결과가 뜨더군요. K드라마, K푸드, K방산, 삼성, BTS. 그중 제 시선을 빼앗은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핵 없이도 전쟁을 억제한 유일한 나라다. 사실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미국과 유럽의 안보 전략 보고서가 한국을 비핵 강국의 대표 사례로 규정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인도조차 한국의 대응 시스템을 모방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서울에 도착한 건 늦은 밤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공항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입국 심사를 받는데 고함치는 사람도 없었고 줄 세치기도 없었고 무엇보다 누가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지. 그게 제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끝났습니다. 짐을 찾고 나오니 안내판은 세계 국어, 공항 내에서 길을 잃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세상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데 도로 옆 풍경을 보면서 저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도심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편의점과 카페, 약국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 누구도 무서워하거나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나가는 차량들. 파키스탄에서 밤이 되면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이는 어둡기 전에 귀가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고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골목은 범죄의 위험지대가 되며 심지어 대도시조차도 밤 9시 이후엔 자율적 통행 금지 분위기가 흐릅니다. 치안 부재, 정전, 약탈, 무장강도, 납치. 우리에겐 밤이 곧 위험입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여권만 내밀었더니 5초 만에 방 번호가 배정됐습니다. 어떤 종이도 서명도 보증도 없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시스템에 이미 입력돼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핵을 가진 우리보다 이들이 더 안전하게 사는 이유는 뭘까? 다음 날 오전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디지털 혁신센터 견학 일정이 포함돼 있었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전산 시스템이 안보와 무슨 관계가 있겠냐며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건물에 들어선 지 10분도 안 되어 완전히 깨졌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이 인식됐고
제 이름, 소속, 방문 목적이 자동으로 호출됐습니다. 곧바로 직원이 다가와 태블릿 하나를 건넸습니다. 방문 기록은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아해서 물었어요. 혹시 군인이신가요? 이런 보안시설이면 보통 군이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행정팀 소속입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이라면 안보 관련 시설은 무조건 군이 장악하고 있어야 안심이 되죠. 민간은 늘 허술하고 부패에 노출돼 있기에 안보는 곧 총과 계급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군복도 무장도 없는데 통제와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직원이 손짓하며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본격적인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90% 이상의 행정이 전산화돼 있고 전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군복무, 소득, 질병, 주거, 교육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통합돼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전쟁이 나면 국민 한 명 한 명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겠네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훈련도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병사조차 명단이 뒤죽박죽이 되고 지휘 체계는 48시간 내에 붕괴합니다. 하지만 여긴 국지전이든 사이버전이든 전 국민이 실시간 전시 모드로 전환 가능한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직원이 버튼 하나를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재난시 전국 대응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수백 개의 점들이 깜빡였고 실시간으로 지역별 정보가 업데이트되기 시작했어요. 초 단위로 바뀌는 수치들, 자동으로 교체되는 대응 프로토콜. 저는 물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인가요? 직원은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니요, 모의 훈련입니다. 실전 수준의 시뮬레이션이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를, 이 정도 정보 흐름을 민간인들이 다루고 있다고. 제 눈에 띈 건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행정직 공무원들이었고 그 누구도 무장하거나 긴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죠. 이렇게 느슨하게 보여도 되는 걸까? 진짜 전쟁이 나면 이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건가? 파키스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안보와 재난 대응이 군을 통해 이뤄지니까요. 최소한의 통제권이라도 군이 쥐고 있어야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여긴 모든 게 민간 주도였고 군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첫 주는 머릿속 개념이 다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탱크를 굴리지 않아도 무섭다는 느낌을 주는 나라였어요. 그 해답은 아주 평범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부의 훈련소를 방문했습니다. 예비군 체계를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8시. 훈련소엔 이미 300명 가까운 예비군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 나이, 계층의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국가의 일부로 재편되는 현장이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움직임이 군인 그 자체였어요. 오랜만에 입은 군복이 몸에 익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투덜대거나 딴청 부리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민병대를 모으려면 강제 징집과 선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같이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제 상황에서도 투입 가능한 수준이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남성 전원이 전투요원이니까요. 훈련이 끝난 뒤 몇몇 예비군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중 한 30대 배달기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시민이지만 전쟁 나면 다시 군인이죠. 밤에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한국에 전쟁이 난다면 우리처럼 군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을 통제하려 들까? 아니면 오히려 국민이 군보다 먼저 움직일까? 다음 날 저는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동료 교수 압둘 칼람과 통화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현재는 방산 전략을 가르치고 있죠. 한국에 와보니 군인이 보이지 않는데도 모든 게 군처럼 움직여.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말이 돼? 군인이 보여야 안전하지. 한국은 그만큼 위험을 모르나 보군.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군이 정치를 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합니다. 민간 정부는 선거 때만 얼굴을 내밀고 실질적 권력은 언제나 육군 참모총장의 전화기 속에 있죠. 국방 예산은 GNP의 4% 이상, 그중 상당수는 기밀 항목으로 분류돼 외부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군 출신 장성은 정계로, 경제계로, 심지어 대학 총장으로 진출하고 카라치 외곽의 고급 주택단지 80%가 군 공제로만 입주 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너무도 익숙한 구조입니다. 군이 곧 국가, 군이 곧 미래. 그게 우리에게 주입된 안보의 본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은 군은 백그라운드로 숨고 국민과 행정 시스템이 전면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남산 인근의 국방연구원을 방문했어요. 한 중년의 한국군 예비역 장교가 저를 안내했죠. 그는 육군 대령 출신으로 지금은 국방정책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도중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선 군이 국가의 중심입니다. 한국도 전쟁을 겪은 나라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군이 국민 위에 서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저는 파키스탄의 핵무기와 군 중심 국가를 늘 자랑스럽게 말해왔습니다. 우린 풀죽을 먹고 살아도 핵은 가져야 한다. 그런 문장들을 교과서처럼 외우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왔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시민들은 퇴근하고 학생들은 학습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죠. 그 누구도 총을 들고 있지 않았고 그 누구도 국가에 쫓기듯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평범함이 너무도 강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대전에 있는 방산 클러스터를 방문했습니다. KAI, LI지넥스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의 협력 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말을 듣고 방산 산업이 경제와 얼마나 결합돼 있는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도대체 이게 무기 개발 단지인지 반도체 기업 단지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깨끗하게 정돈된 건물, 자동화된 출입 시스템, 사무실에서 흘러나오는 키보드 소리들. 첫 번째 방문지는 KAI 항공산업이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 KF-21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물었죠. 혹시 이 기술들 미국에서 수입하셨나요? 직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설계, 생산, 조립까지 국내에서 합니다. 파키스탄은 아직도 전투기 대부분을 중국 혹은 프랑스에서 수입합니다. 국산화율은 고작 20% 미만이고 부품 하나만 막혀도 공군 전체가 마비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스스로 만들고 심지어 수출까지 한다니. 이어 방문한 한화방산 부문에선 K9 자주포, 천무 MLRS 같은 무기 체계를 소개받았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수십 개국에 수출 중이라는 보고서를 보며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핵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한국은 핵이 없는데 왜 무기까지 팔고 부자가 됐지? 제 질문에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을 만들기 전에 공장을 만들었고 총을 만들기 전에 기술자를 키웠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찍어낸 게 아니라 그걸 만들 수 있는 국가 구조를 먼저 만든 나라였어요. 그 구조란 뭐였냐면 교육, 기술, 협업, 시스템, 규제 완화, 그리고 국민 신뢰. 그 어느 것도 폭탄과 관련 없는 요소들이었지만 결국엔 가장 무서운 억제력을 만든 뿌리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선 무기를 사기 위해 해외 차관을 쓰고 국가 재정을 줄여서 군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기를 팔아서 국가 재정을 키우고 국민에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기 수입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비핵국이라는 평가가 있더군요. 심지어 미국, 이스라엘 방산 시장까지 한국이 파고들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우리는 핵을 수십 기나 보유했지만 정작 전쟁 억제에선 외톨이 국가로 낙인 찍힌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미사일을 먼저 만들었고 그들은 시스템과 기술을 먼저 만들었다.
지금 누가 더 무섭고 누가 더 신뢰받는가? 결국 핵이 아니라 경제가 전쟁을 막는다는 걸 이 나라는 증명해버렸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에서 주최한 안보 세미나에 초대받았습니다. 참석자는 유럽, 아시아, 중동 각지에서 온 외교관과 안보 전문가들. 주제는 핵 없는 억제력, 한국의 선택과 세계 질서였죠. 첫 연사로 나선 건 프랑스 외교전략연구소 소장 미셸 라플랑슈 박사였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죠. 지금 시대의 억제력은 무기의 수량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통합력입니다. 핵 없이도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는 이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죠. 사이버 보안 역량 세계 4위, 방산 수출 세계 8위, 전시 대비 민간 조직화 평가 세계 1위, 그리고 국제 안보 지수, 전략적 영향력, 국가 신뢰도까지 총망라한 수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그 어떤 지표도 군사력 하나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 이외의 영역에서 얻은 점수가 더 컸죠. 우린 분명히 핵을 가졌지만 그 외의 영역은 늘 미흡했어요. 전시 동원 시스템도, 사이버 방어 체계도, 국제 신뢰도도. 솔직히 말해 대부분은 낙제점이었죠.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나라와 내가 속한 나라 사이엔 진짜 무엇이 차이였을까? 그 물음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옆에 있던 독일의 한 안보 전문가가 저에게 물었어요. 파키스탄은 왜 그렇게 핵무기에 집착했습니까? 그게 정말 억제력을 준다고 믿으십니까? 그는 이어 말했죠. 우리는 지금 북한보다 파키스탄을 더 불안하게 봅니다. 북한은 폐쇄국가지만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고도 통제되지 않거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핵무기란 쏘지 않기 위한 무기여야 합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쏘지 않아도 불안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창가에 앉아 서울 시내 불빛을 내려다보며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핵보유국이 되었는가? 왜 우리에겐 미사일이 있는데 세계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가? 얼마 후 저는 국가위기 대응 체계를 주제로 한 시범 훈련에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장소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공동 주관한 복합재난대응통제센터. 훈련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수도권의 미확인 드론 침투, 민간 통신망 교란, 교통통제, 도심 화재 발생. 여기까진 일반적인 위협이었지만 문제는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시작되자마자 국방부,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병원 민간통신사, 지자체, 군부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은 시민의 정보와 위치였습니다. 현재 피해 예상 인구 1만 1,200명. 그중 휴대폰 GPS 기준으로 연락 불가 시민 476명. 위험 예상 지역 거주 고령자 183명. 단독 거주자 61명.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고 그 정보는 자동으로 소방과 의료팀에 배분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선 재난이 발생하면 정보는 일단 사라지고 명단은 혼선에 빠지고 책임자는 연락 두절되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위기 대응센터에서는 시민에게 즉시 알림이 발송되고 그에 따른 응답률과 이동 경로까지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AI가 교통체증을 분석해 구조대가 가장 빠르게 접근할 경로를 자동으로 추천하더군요. 훈련이 끝나고 한국 측 간부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런 식의 통합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꿈도 꾼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국가란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시스템이라는 걸 그날 저는 처음으로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표현은 맞았지만 그 기계의 핵심 동력은 사실 시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이건 디지털 문명이나 정보화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시민 개개인의 행동과 선택, 책임감이 이 나라의 무형의 억제력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시민들이 만들어졌지?
그 질문을 품고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성동구 자치회관을 찾았습니다. 공공교육과 지역 커뮤니티 문화의 뿌리를 알고 싶었거든요. 자치회관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 토론 수업이 열리고 있었어요. 주제는 위기시대의 공동체란 무엇인가. 참석자는 20대부터 은퇴한 어르신까지 다양했죠. 누구 하나 늦지 않았고 말도 조리 있게 하더군요. 심지어 토론이 끝난 후에도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답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슬람아바드에서 봐온 시민교육은 주로 의무나 종교적 도리에 기초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합리성, 공동체 의식, 국가적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날 만난 목수와의 대화가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한다 했어요. 그런데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고려대 나왔어요. 공과대학요. 근데 손으로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게 진짜 무기입니다. 파키스탄에선 출신 학교, 가문, 종파, 지역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개인의 선택이 그 사람의 격을 결정짓고 있었어요. 그건 단지 시민의식이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믿고 국민도 국가를 신뢰하며 그 신뢰 속에서 사람들은 자율과 책임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한국의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미국 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비핵업체 국가 1순위는 한국입니다. 패널 토론 중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기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파키스탄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국경 충돌이나 테러 사건 발생 시 언론과 여론이 폭주하고 지도자들이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핵무기는 그 모든 불안정성을 가려주는 가면일 뿐이었죠. 세션이 끝난 뒤 저는 커피 브레이크에서 한 이탈리아 외교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당신은 파키스탄 출신이시죠? 신뢰가 안 된다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왜 자국 국민보다 핵무기를 더 믿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우리는 국민 대신 무기를 믿어온 건 아닐까?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저는 용기를 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 핵이 없음에도 모든 강국들이 신뢰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청중석에서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대신 신뢰를 쌓았고 위협 대신 예측 가능성을 선택했으며 군사력보다 국민 역량을 먼저 키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 저는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군사전략국제학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체류는 끝나가고 있었고 제 머릿속은 한국의 안보 전략을 정리할 마지막 기회를 찾고 있었죠. 학회 주제는 다소 파격적이었습니다. 국민 기반 억제력. 첫 발표자는 한 중년의 한국인 교수였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차분히 설명했죠. 한국은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침공하더라도 1000만 명 동원 가능한 사회적 전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여준 자료는 충격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예비군 편입률, 비상상황 시 자원봉사자 등록률, 민방위 대비 훈련 이행률, 위기시 행동요령 숙지율,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국민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국민은 전쟁 없이 나라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발표 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유럽 안보학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억제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건 무기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국민입니까? 한국 교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국민이 감당하고 국민이 지탱하고 국민이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전후 70년 동안 배웠고 지금도 훈련 중입니다. 마지막 세션이 끝난 뒤 저는 학회 관계자의 권유로 짧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파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우린 핵을 갖고 있지만 국민을 믿지 못합니다. 한국은 핵이 없지만 국민을 믿고 국민이 국가를 지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핵이 아니라 국민을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의 대형 유리벽 너머로 대한항공 여객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보낸 시간은 불과 2달이 채 안 됐지만 제게는 지난 20년 연구를 송두리째 흔드는 경험이었어요. 파키스탄은 핵을 가졌습니다. 3번의 전쟁, 인도와의 갈등, 미국의 제재, 국제 고립 속에서도 우린 모든 것을 억제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건 무너진 교육, 피폐한 보건, 마비된 행정, 끝없는 부패, 그리고 가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핵이 없지만 전쟁을 막아냈고 군인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이 안보를 다루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 전략의 일부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그들은 국민을 무기로 삼은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걸 국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가장 강한 억제력이었고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신뢰의 무기였죠. 그래서 저는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의 미래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한 나라가 국민을 어떻게 믿고 지켜냈는지에 대한 증언을 남기기 위해서요. 차이를 만든 것은 무기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저는 한국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2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사우디의 핵심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는 열차를 만들고 도시를 설계하고 중동의 미래를 직접 그려온 최고의 기술 관료였죠. 그런 그가 서울역 한복판에서 정적처럼 멈춰 섰습니다. 보고서를 쓰던 손이 떨렸고 말없이 눈을 감은 채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철도를 연구했지만 한국은 시간 위에 철로를 깔았고 그는 도시를 설계했지만 한국은 기업과 희생으로 국가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기술을 사러 왔고 결국 사람을 배웠고 지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전략기획 고문 파이살 알하비입니다. 나이 64. 30년 동안 철도 설계 도면만 수천 장은 받고 각국 정부와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조율해왔죠. 최근엔 네옴시티, 그 어마어마한 계획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우디 국왕실이 제게 요청한 임무는 단순했어요. 한국의 철도 시스템, 직접 보고 오십시오. 기술이든 운영이든 협력 가능성을 판단해 오세요. 저는 기술만 보면 냉정한 사람입니다.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배제하는 게 제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그 원칙을 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역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혼잡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구조물이나 화려한 조형물 같은 건 딱히 없었어요. 그러나 움직임 하나하나가 기계처럼 정교했고 그 속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국 후 3시간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었어요. 이 나라는 철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나의 신경망처럼 작동하고 있다. 표를 예매하는 사람, 환승하는 사람, 대합실에 앉은 가족 모두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질서와 흐름 안에 있었죠. 도시가 국가의 축소판이라면 서울역은 분명 이 나라 시스템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시간 감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열차 도착 1, 2분 전에 움직이고 방송은 딱 맞춰 예고하고 열차는 그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어요. 물리적 시간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시간을 신뢰하고 움직인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이죠. 특히 건설이나 교통 현장에서는 오차가 크고 기후나 변수에 따른 여유 시간까지 계산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여긴 아니었어요.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마치 당연히 정시에 온다고 믿고 있는 눈빛이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 약 325km. KTX 첫 탑승을 위해 서울역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안내방송 역시 단 5초의 오차도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안의 기술자 감각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좌석에 앉자마자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출발 시간 오전 9시 정각, 예정 도착 시간 오전 11시 15분. 사실 2, 3분 정도는 여유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오만이었습니다. 열차가 가속할 때의 감각은 부드러웠고 강을 건널 때, 터널을 통과할 때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노선 설계와 차체 기술이 단단히 조화를 이룬 결과라는 게 체감됐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속도의 의미였습니다. 이 나라에선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빠름.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아는 빠름이 한국 철도의 본질이었어요. 이건 국가가 시간과 공간을 재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창밖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도시마다 비슷한 철도 구조물이 보였고 정차역마다 배후에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정비기지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감탄했어요.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 모두 하나의 시간축 위에 자연스럽게 정렬돼 있었습니다. 이건 교통이 아니라 국토를 설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국토가 워낙 넓다 보니 연결보다는 독립된 중심지 개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고속이 중요하고 연결은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돼 왔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여긴 모든 도시가 연결됨으로써 강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곧 경쟁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쟁력은 정시성과 시스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 디스플레이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속도는 시속 290km를 넘었고 실시간 위치, 정차역 도착 예상 시간까지 표시됐어요. 이런 정보 전달 구조는 편의가 아니라 신뢰 유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도착하는 열차를 신뢰하게 되면 국민은 국가도 신뢰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열차가 정시에 도착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이 약속된 흐름 속에서 움직인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이 철도에서 느낀 가장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부산역 도착 5분 전. 좌석 앞에 앉은 한 중년 남성이 통화를 하더군요. 궁금해서 현지 가이드에게 어떤 내용인지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11시 15분에 도착합니다. 11시 25분쯤엔 택시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정지된 것처럼 멍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철도를 믿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시간 맞추듯 고속도로 소요 예측하듯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정확하게 열차를 시간 단위로 믿고 말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냥 시간표가 아니구나. 이건 사회적 신뢰다. 마침내 부산역 도착. 제가 들고 있던 스톱워치에 찍힌 시간은 11시 15분 8초, 예정 도착 시간에서 8초 차이. 그 순간 더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열차를 설계한 게 아니라 국민의 시간 감각을 설계한 것이다. 이 나라가 왜 기후위기에도 팬데믹에도 무너지지 않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간을 설계했고 시스템을 믿었고 그래서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게 된 것이었죠. 부산역을 빠져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관광객들 틈에 섞여 매표소를 지나는데 한쪽에 임시 전시물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외 건설 50년 기념, 중동에서의 시간들. 전시 제목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패널 속에는 1970에서 80년대 중동에서 한국인들이 건설 현장에 참여하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필름의 입자가 거칠게 남아있던 사진들. 그중 한 장에 눈이 꽂혔습니다. 모래먼지가 자욱한 사막, 그리고 머리에 천 조각을 뒤집어 쓴 한국인 노동자들. 고된 표정, 구부러진 등, 철근을 어깨에 맨 채 땀으로 범벅된 모습. 단맘, 1979년. 그 지명을 보는 순간 순식간에 8살 소년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그 당시 단맘 외곽 단독주택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우디 전기공사부에서 중간 관리자였기에 여유로운 환경이었죠. 매일 아침 등교길에 그 공사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보면 시커먼 인부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가까이 가면 모르는 언어가 들렸어요. 그들의 말은 당시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톤만큼은 기억납니다. 꾸중과 농담이 섞인 아주 이상한 말투였죠.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볼 때마다 어눌한 영어로 늘 물병을 건넸습니다. 물 마셨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궁금했던 건 왜 그렇게 말랐는데도 땀이 그렇게 많이 날까 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그때 그들이 만든 돈이 한국의 땅을 바꿨고 그 철로 위로 제가 타고 온 KTX가 달린다는 사실을 부산역 전시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시간을 거슬러 와서 제 앞에 선 한 문장 같은 충격이었죠. 전시물 중에는 월급 봉투를 든 채 줄지어 서 있는 한국인 인부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자식의 교복이 되었고 고향 마을의 수도관이 되었고 나중엔 대한민국 철도의 기반이 되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숨도 멎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내가 그 시간의 증인이었으니까요. 사우디는 석유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사막 위에서 땀 흘리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지금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시간과 공간 위에 남긴 신념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979년 사막에서 물을 건네주던 그 한국인은 지금 나에게 시간과 국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부산에서 다시 KTX를 타고 충청북도 오송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노선 중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 불리는 이곳이 실제로 얼마나 전략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송은 서울과 대전 사이에 있습니다. 처음 듣는 지명이었지만 한국 내 교통, 의료,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가능할까? 그저 조용한 중부 내륙에 불과한 땅이었을 텐데요. 역에서 내리는 순간 이 도시가 국가가 만들어낸 산업기지라는 걸 느꼈습니다. 출구로 나가자마자 보인 건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 그리고 질병관리청, KTX 차량정비기지, 조금 더 나가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책바이오 캠퍼스, 그리고 입주 예정인 글로벌 제약사들까지. 어떻게 이런 곳에 이 정도 규모의 전략시설들이 모일 수 있지? 곧바로 현지 가이드를 통해 그 배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랬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그저 논밭이었어요. 그런데 중동 송금 세대가 들어온 돈이 부지 매입, 초기 교통, 기반 공사에 사용되면서 신도시 개발의 핵심 축이 됐죠. 한국이 중동 건설 붐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국가 차원의 전략 인프라 구축에 쓰였다는 사실, 그것이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구조 자체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수십 년 전 단맘에서 철근을 나르던 한국인 노동자의 손바닥, 그 손바닥에 스며든 땀이 지금은 이 도시의 아스팔트 속으로 흡수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흡수된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도시는 그들의 피와 시간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이드는 덧붙였습니다. 여기 오송역 자체가 수도권 중심주의를 막기 위한 국가 철도 전략의 산물이에요. 수도권과 영남권을 동시에 연결하면서 충청을 독립된 축으로 세우는 구조죠. 이게 다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설계된 결과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스마트 인프라, 초고속 교통망. 하지만 우리에겐 균형 발전이라는 발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린 속도만 강조했죠. 한국은 방향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철도를 중심으로 짜인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열차가 정차하는 곳이 국가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땅에는 과거 단맘에 햇빛 아래서 흘러내리던 그 한국 청년들의 땀이 보이지 않게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철도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구조물이 아니라 국민의 땀과 국가의 철학이 맞닿은 결과였어요. 그 순간 가이드가 말없이 손을 들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KTX 정차 시간은 딱 1분 30초예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 도시는 전국과 연결돼 있죠.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1분 30초. 그 잠깐의 정차를 위해 수십 년의 시간과
수십만 명의 땀이 흘렀구나. 오송역에서 열차를 갈아타고 경상북도 영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KTX가 아니라 저속 일반 열차였습니다. 소요 시간은 조금 길었지만 목적은 분명했어요. 현대로템 수소열차 시험선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사우디에서는 수소연료 기술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론은 충분했지만 상용화에는 여전히 멀었다고 생각했죠. 기후 조건이 다르고 유지비가 높고 무엇보다 열차라는 시스템에 적용하는 건 아직 무리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그것을 현장에 올렸다는 소문이 들리자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천 시험기지에 도착했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막과는 전혀 다른 풍경. 푸른 들판 사이로 실험 선로가 길게 뻗어 있었고 그 위로 하얀 차체에 파란 띠가 그어진 수소열차 한 량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동을 켰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엔진음은커녕 진동조차 없었어요. 설계 담당 엔지니어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열차는 수소연료전지 기반입니다. 최대 주행거리 600km 이상. 매연 제로, 진동 제로, 실내 소음은 기존 디젤 차량의 15% 수준이에요.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감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열차는 기존 디젤 기관차보다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석유가 필요 없다. 이 나라는 이미 석유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우리는 석유를 팔아 도시를 만들고 열차를 움직이고 국가를 유지해왔죠. 그런데 한국은 석유 없이도 스스로 국가를 돌리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정말 감정을 뒤흔든 건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설명하던 그 엔지니어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석탄 기관차 정비공 출신이에요. 제가 처음 고친 열차가 검댕 묻은 디젤 차량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 아들이 이 수소열차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의 말투엔 자랑도 과장도 없었어요. 그냥 아주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속엔 뼈를 깎는 세월이 담겨 있었죠. 우린 철로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미래를 달리게 하고 있네요. 수소열차는 신기술이 아니었어요. 세대를 건너간 신념이었고 국민이 다음 세대를 위해 설계한 책임의 형태였습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왜 이 나라는 철도를 빠르게만 만들지 않는지, 왜 여전히 전 구간을 통제하고 정시 도착을 고수하고 왜 그토록 열차에 집착하듯 정성을 쏟는지. 이 열차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오송에서 봤던 그 균형 발전 전략도, 부산에서 느꼈던 시간 신뢰도, 서울역에서 체험했던 시스템의 흐름도 모두 이 수소열차 한 량에 농축돼 있었습니다.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열차만 찍지 않았습니다. 열차를 바라보는 정비사들, 설계도를 들고 걸어가는 연구원들, 그리고 그 뒤편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의 날개까지. 그 전부가 한 세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다음 세대의 속도였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석유가 없어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원천은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땀과 믿음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다음 회의까지 남은 2시간 동안 노트북을 켰습니다. 며칠 동안 본 것들, KTX의 정시성, 오송의 전략적 위치, 수소열차의 철학.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며 보고서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익숙한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담만 말이야. 그땐 사막이 전부였어. 리야드는 그래도 좀 낫지. 순간 키보드를 멈췄습니다. 담맘이라는 단어는 그날 전시관에서 사진을 보고 제 안의 시간을 깨운 단어였습니다. 조용히 뒤를 돌아보니 2명의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한 분은 목발을 옆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담맘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저를 보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오셨나요? 예. 어릴 적 담맘에서 자랐습니다. 허허, 세상 좁네. 나는 거기서 10살짜리 아들 사진을 들고 철근 날랐지. 지금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교수하고 있어.
앞에 앉은 이 사람은 제가 어릴 적 보았던 그 땀 범벅의 노동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그중 한 분일 수도 있었겠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말이야 기차 타고 고향 내려갈 때 여기가 제일 쓸쓸했어. 돈 벌러 떠나는 사람들, 다시 중동 가는 사람들, 다 이곳을 지나갔지. 그 순간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 위에도 누군가의 이별과 각오가 묻어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는 손주 생일이라 아들 집에 간다고 했어요. 물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 일하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별거 없어.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걱정뿐이었지. 비행기표가 없으면 그 먼 사막에서 나는 그냥 없어지는 사람이었거든. 그 말 속엔 모래보다 무거운 두려움이 배어 있었고 지금 이 철도 위에서 웃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가장 깊은 뿌리가 숨어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열차는 단지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게 아니구나. 그 안엔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가족이, 그리고 이 나라가 지켜온 존엄이 함께 타고 있었던 거야. 그는 일어나며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해주는 외국 사람이 있다니. 그분이 떠난 후에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의 철도를 따라 달리고 있는 듯 했어요. 서울역에서 만난 그 70대 남성과의 대화는 제 안에 뭔가를 무너뜨렸습니다. 분석 보고서도 기술 평가표도 그날 이후로는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제 철도가 기술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위를 달리는 시간과 기억과 사람들이 보였어요. 출장 전 사우디 국왕실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다. 다만 중국이나 독일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를 확인하라. 그때까지만 해도 KTX의 정시율, GTX의 구조, 수소열차의 지속 가능성 모두 기술적 수치로만 평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는 숫자로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마주친 한국은 정시에 도착하는 열차를 넘어서 정시에 움직이는 국민이 만든 사회였고 균형 발전 전략을 넘어서 희생을 기억하고 되갚는 나라였으며 수소열차의 선도국을 넘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책임감의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정부, 기관, 기업. 이 나라에서는 시스템이 국민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이 스스로 시간을 지키고 신뢰를 쌓고 질서를 유지하며 그 위에 시스템이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국가가 그 기억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역사 곳곳에 중동 건설분 파견 세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념비도 전시물도 묵묵히 청소 중이던 노인들의 인사도 그 전부가 과거를 잊지 않으려는 이 나라의 태도였죠. 한국은 과거를 지운 게 아니라 철도처럼 곧고 명확하게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를 새로운 열차가 달릴 뿐이었어요. 방향은 같고 속도만 달라졌을 뿐이죠. 그 순간 이제 보고서를 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술을 분석해 수치화하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국민의 태도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만 내는 건 그건 평가가 아니라 모독일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수출입 계약이 되어선 안 된다고요. 우리는 시스템을 수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협력입니다. 다음 날 협력 방식을 수정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차량 구매 항목은 유지했지만 그보다 더 큰 비중으로 공동 설계팀 파견, 운영 노하우 공동 워크숍, 기술자가 아닌 일반 국민과의 교류 프로그램까지 삽입했죠. 사우디의 기술 인력들이 한국의 철도 노선을 분석하는 것보다 서울역 플랫폼에서 10분간 시민들을 관찰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출국 전날 아침 숙소 책상 위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대한민국 철도 기술 평가 보고서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 시스템과 국민 신뢰 구조에 대한 통합 분석 보고서.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국민과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핵심이라는 뜻이었죠. 각 항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속열차 정시성,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간통제 문화, 수소열차 기술, 세대를 연결하는 친환경 의식의 구현, 오송역 전략, 국가가 국민의 희생을 기억하는 구조, 운영체계, 통제보다 자율이 우선하는 시민 중심 시스템,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사우디 정부에 전하는 직설적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공급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정직하게 쓰는 법을 아는 진정한 파트너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철도를 만든 게 아니라 철도를 믿을 수 있는 국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줄을 쓰고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책상 위가 흔들렸어요. 아니, 흔들린 건 제 손이었죠. 고요한 방 안에서 정확히 들려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느껴졌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단맘의 해질녘이 떠올랐습니다. 8살의 저는 작은 물병을 들고 공사장 벽에 기대 있었고 그때 철근을 들던 한국 아저씨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새까맸고 눈가는 터지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그가 그 물을 제게 먼저 내밀었던 그 장면이 이제 와서야 시간을 건너 제 마음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깔던 철로 위로 한국의 KTX가 정시에 도착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열차를 타고 손주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고 있으며 그의 나라는 세계 최초의 수소열차를 시험 운행하며 탄소 없는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자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은 그를 기억했다. 내가 본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조용히 나아가는 나라. 기술보다 책임이 앞서고 속도보다 정시를 지키며 과거보다 후손을 먼저 보는 나라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안 서울역을 지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철로 위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땀이 스쳐가는 장면이 마치 몸속을 관통하듯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저도 모르게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들을 봤다. 사막에서, 땀 속에서, 그리고 지금 나는 그들의 나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기술을 사러 온 이 여행은 결국 제게 존경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미래를 짓기로 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